안녕하세요. 저는 윤말순이라고 합니다. 비밀을 간직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사라지신 지 석 달째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할머니 방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지은아, 밥 먹어라 하시며 나오실 것만 같아서요.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방 안에선 먼지 냄새만 났습니다. 그날도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똑, 똑, 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 누군가 손가락 마디로 유리창을 톡톡 두드리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걷어올리니 어둠만 가득했고 마당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 냄새가 난다고 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늘 쓰시던 그 비누 향기 같은 게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중얼거리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바람만 쌩쌩 불어올 뿐이었어요. 정말이지 미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부엌에선 무언가 냄새가 났습니다. 밥 냄새였어요. 갓 지은 따끈따끈한 쌀밥 냄새. 할머니가 아침마다 지어주시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로 따뜻한 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 제가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밥솥은 비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손을 떨며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손맛이었어요. 할머니는 밥을 지으실 때 물을 조금 적게 넣으시곤 했습니다. 그래야 밥알이 꼬들꼬들하고 구수하다면서요. 그리고 밥이 뜸들 때쯤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셨어요. 이 밥이 정확히 그 맛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하신 거죠? 할머니 어디 계세요? 부엌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밥숟가락을 쥔 채로 한참을 울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오셨다면 흔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엌을 살폈습니다. 싱크대는 깨끗했고 가스레인지도 말끔했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쌀이 그대로였고 밥솥 주변에도 물기 하나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귀신같이 나타나 밥을 지어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그러고 있냐? 아버지였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구겨진 잠옷 차림으로 부엌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피곤한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술 냄새가 여기까지 났습니다. 아버지, 밥이요. 밥솥에 밥이 있어요. 할머니가 오셨던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지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전 안 했어요. 자기 전까지 밥솥은 비어 있었다고요.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쉬셨습니다. 지은아, 이제 그만 좀 해라. 엄마는 돌아가셨어. 석 달이 지났다고. 실종이에요. 실종? 시신도 못 찾았잖아요. 할머니는 살아계세요. 경찰도 수색 끝냈다. 이 추운 겨울에 치매 걸린 노인이 산속에서 석 달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언제나처럼요. 할머니는 안 그러세요. 저한테 꼭 돌아오신다고 했어요. 그만해. 내가 지금 정신과 상담도 받아야 할 판이야. 마을 사람들이 다 뭐라는지 알아?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으시고 돌아서셨습니다.
방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밥솥을 안고 주저앉아 또 울었습니다.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할머니는 분명 살아계신데 이렇게 매일 흔적을 남기시는데 왜 다들 죽었다고만 하는 걸까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이 조금씩 깨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누군가 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밥을 한 그릇 담아 할머니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 오래된 이불 냄새, 그리고 할머니의 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이불 한 채, 장롱 하나, 오래된 화장대가 전부였습니다. 벽엔 할머니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고요. 밥그릇을 화장대 위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밥 드세요. 제가 가져다 드렸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거니까 할머니 드셔야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빗, 옛날 사진 몇 장, 그리고 빨간 털실 장갑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늘 끼고 다니시던 바로 그 장갑이었어요. 실종되신 날에도 그 장갑을 끼고 계셨을 텐데 어쩐 일인지 여기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장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털실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손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장갑을 얼굴에 가져다 대니 할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장갑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장갑 안쪽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황급히 꺼내보니 할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할미는 너를 사랑한단다. 미안하고 고맙다. 비밀은 뒷산 오두막에. 손이 떨렸습니다. 뒷산 오두막이라니. 우리 집 뒷산에는 오래된 오두막이 하나 있긴 했어요. 아주 옛날 할머니 세대 사람들이 농사철에 쉬던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안 가는 무너져가는 곳이었어요. 할머니가 왜 그곳을 언급하신 걸까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밥그릇을 물끄러미 보다가 숟가락으로 한 입 떠먹었습니다. 식어가는 밥이었지만 여전히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꼭 찾아낼게요. 할머니가 어디 계시든 제가 꼭 찾아낼게요. 그날 오후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은아, 내 아버지한테 들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이장님은 70줄의 할아버지셨습니다. 할머니와 친하셨던 분이에요. 실종 사건 이후로 몇 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 괜찮아요. 그런데 이장님, 할머니 혹시 못 보셨어요? 집에 흔적이 있어요. 밥도 지어져 있고. 이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아, 그건 내가 잠결에 한 거야. 사람은 슬프면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 법이란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봐라. 내 아버지도 걱정하고 계시고 이러다 내가 병 생긴다. 이장님도 아버지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혼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제가 미쳤다고 슬픔에 빠져 정신을 놓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뒷산에 가보기로요. 할머니가 남기신 쪽지에 적힌 그 오두막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라도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요. 저만은 할머니를 믿을 거니까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빨간 장갑을 꼭 쥐고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뒷산으로 가는 길은 가팔랐습니다.
겨울이라 눈이 쌓여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숲은 고요했어요.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죽은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오두막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한참을 올라가야 했고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았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어딘가 계실 거란 확신이 있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낡고 허름한 오두막이었어요.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문짝은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오두막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누가 있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선이 안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뭔가를 움직이는 소리. 손을 떨며 문을 밀었습니다. 끽.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구석엔 작은 화덕이 있었어요. 화덕 위에는 냄비가 올려져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 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 안을 살폈습니다. 이불은 따뜻했어요.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여기 누워 있었던 것처럼요. 화덕의 불도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는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고 그 옆에는 밥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최근까지. 벽을 따라 둘러보니 할머니의 옷가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입으시던 그 남색 조끼, 회색 치마, 그리고 털실 모자까지 틀림없었어요. 할머니가 여기 계셨던 겁니다. 할머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밭에는 발자국도 없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허공으로 사라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잠깐. 발자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두막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 작은 발자국 하나가 눈 속에 찍혀 있었어요. 할머니의 발자국 같았습니다. 저는 그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발자국은 숲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무들이 빽빽한 곳으로요.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끊어졌어요. 마치 그 자리에서 누군가 공중으로 떠오른 것처럼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살아계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 걸까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마을 이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이장님? 어떻게? 내가 산에 올라가는 걸 봤다. 위험하니까 따라온 거야. 이장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자상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장님, 오두막이요. 거기 할머니가 계셨던 것 같아요. 이불도 따뜻하고 밥도 있고. 지은아. 이장님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만 돌아가자.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왜요? 할머니가 여기 계셨잖아요. 지은아, 제발 부탁이다. 더 이상 캐묻지 마라. 내 할머니는 이미. 이장님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장님이 뭔가 알고 계시다는 걸요. 이장님, 뭘 숨기고 계세요?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른다. 그냥 돌아가자. 날도 저물고 있잖니. 이장님은 제 손을 끌고 오두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뿌리치지 못하고 따라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분명 화덕에 불이 붙어 있었고 냄비가 끓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냄비도 텅 비어 있었고 이불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간 것처럼. 봐라. 아무것도 없잖니. 내가 착각한 거야. 이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확실히 봤습니다. 분명 불이 타고 있었고 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지은아, 제발. 내 할머니는 돌아가셨어. 인정해라. 이장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장님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시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돌아가신 걸까요? 그렇다면 오두막에서 본 그 모든 것들은 뭐였을까요? 매일 아침 지어져 있는 밥은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요? 집에 들어서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뒷산이요. 미쳤구나, 진짜. 이 추운 날씨에 산을 왜 올라가?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은아, 정신 좀 차려라. 엄마는 안 돌아오신다. 경찰도 마을 사람들도 다 수색했어. 이제 그만 받아들여라. 아버지는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세요? 할머니는 아버지 엄마잖아요. 포기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무뚝뚝하고 냉정하셨는데 그때는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나도 슬프다고.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환상을 보면서 살 수는 없잖니. 엄마는 돌아가셨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만 좀 해라, 지은아. 제발.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또, 또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어요. 분명 누군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봤습니다. 빨간 털실 장갑을 낀 손 하나가 창문 밖 어둠 속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모습을요. 할머니, 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맨발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마당으로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찬바람만 쌩쌩 불어올 뿐이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눈밭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할머니, 제발, 제발 돌아와요.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무언가가 제 손에 닿았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워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지은아, 할미는 늘 내 곁에 있단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할미 방의 서랍장 뒤를 보렴. 서랍장 뒤라니. 저는 황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달려가 서랍장을 열었어요. 옷가지를 꺼내고 서랍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장 뒤쪽 벽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 하나. 표지는 발에 있었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50년 여름, 내 딸 순애를 잃어버린 날, 할머니의 비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어떤 페이지는 잉크가 번져 있었고 어떤 페이지는 구겨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눈물을 흘리며 쓴 것처럼요. 1950년 여름. 그때 할머니는 26살이셨을 겁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죠. 저는 할머니가 그 시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던 게 기억났어요. 물어보면 그저 다 옛날이야 하시며 말을 돌리셨거든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7월 15일. 오늘 내 딸 순애를 잃어버렸다.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순애가 손을 놓는 순간 사람들 틈에서 사라져버렸다. 미치도록 찾아 헤맸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순애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딸이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도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숨긴 걸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7월 20일. 벌써 6일째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다. 전쟁통이라 실종된 아이가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밤마다 순애 이름을 부르며 운다. 남편은 포기하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순애는 5살밖에 안 됐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살이면 정말 어린아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손을 놓치고 헤맸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8월 5일. 한 달이 지났다. 순애를 찾을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죽었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다. 순애가 어딘가 살아있다는 걸. 엄마는 알 수 있다. 내 딸이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다는 걸. 그리고 한참 뒤의 페이지였습니다. 9월 23일.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다. 마을 입구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다. 갓 태어난 듯한 사내아이였다. 울음소리에 이끌려가 보니 젖은 천에 쌓인 채 바구니에 담겨 있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누가 버리고 간 것이 분명했다. 여기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기라니. 설마 그 아기가. 손을 떨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9월 24일. 아기를 데려왔다. 남편은 반대했다. 우리 집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의 자식까지 키울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알았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라는 걸. 순애를 잃은 내게 다른 생명을 돌볼 기회를 준 것이라고. 아기 이름은 상철이라고 지었다. 내 아들로 키우기로 했다. 순애는 찾을 수 없지만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상철이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는 할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저는 뭐죠? 저는 할머니와 어떤 관계인 거죠? 황급히 뒷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1953년. 상철이가 3살이 됐다.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다. 순애 생각은 여전히 나지만 상철이를 보면 조금은 위안이 된다. 이 아이를 내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있다. 1965년. 상철이가 장가를 갔다. 마을 옆 동네 처자와 혼인했다.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 이제 손주를 볼 날도 머지 않았다. 1967년.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쁘면서도 슬프다. 순애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손주를 낳아 내게 안겨주었을까? 그리고 결정적인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1968년 3월 5일. 오늘 며느리가 딸을 낳았다. 이름은 지은이라고 지었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순애와 너무나 닮았다. 눈매, 코, 인매까지 꼭 빼닮았다. 며느리에게 물었다. 친정이 어디냐고. 며느리는 서울이라고 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른다고. 순간 전율이 흘렀다. 설마 이게 우연일까? 내가 잃어버린 딸 순애가 어딘가에서 자라 딸을 낳았고 그 딸이 내 며느리가 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지은이는 내 진짜 핏줄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며느리에게 물어볼 수도 없다. 그저 이 아이를 내 손녀로, 아니 내 증손녀로 사랑하기로 했다.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할머니는 전쟁 중에 딸 순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아기 상철이를, 그러니까 제 아버지를 주워 키웠고요. 그 아버지가 장성에서 결혼한 사람이 저희 엄마인데 그 엄마는 고아원 출신이었고요. 할머니는 엄마가 혹시 잃어버린 딸 순애의 딸이 아닐까 의심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할머니의 증손녀가 되는 거죠. 진짜 핏줄로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의문을 품고 사셨던 거고요. 정말이지 할머니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잃어버린 딸을 평생 그리워하시면서 혹시 모를 핏줄인 저를 바라보시며 확신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을 할머니를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12월 2일. 지은이가 28이 됐다. 내 나이는 이제 78이다. 치매가 오기 시작했다. 기억이 자꾸 흐려진다. 하지만 지은이 얼굴만큼은 잊지 않는다. 이 아이가 내 진짜 핏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선 분명 내 증손녀다. 지은아, 할미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외로울 때 늘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하지만 죽어서도 너를 지켜줄 거야. 할미가 약속한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할머니.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잠옷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지은아, 뭐 하는 거냐? 왜 또 엄마 방에서? 아버지. 저는 일어나 아버지를 마주봤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할머니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할머니 일기장이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아버지가 버려진 아기였고 할머니가 주워서 키우셨다는 거.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서 계시다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이불 옆에 앉으셨어요. 알고 있었다. 10살 때쯤 알게 됐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가 달라지냐? 엄마는 나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고 나도 엄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우리는 진짜 모자였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치매에 걸리시고 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순애를 찾아야 한다고. 딸을 잃어버렸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는 평생 그 딸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혹시 그 딸의 손녀가 아닐까 생각하셨던 거고요. 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도 알게 됐구나. 내 엄마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내가 알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내 엄마는 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니. 그 이후로 너는 엄마를 할머니라고 불렀고 할머니는 너를 친손녀처럼 키우셨어.
그게 우리 가족이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은아. 우리는 함께 살아왔고 서로를 사랑했어. 그게 진짜 가족이지.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약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오래된 이불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저는 일기장을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아버지? 정말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할머니의 외로움이,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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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번엔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창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창틀에 무언가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털실 장갑 한 짝. 할머니의 장갑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빨간 장갑을 손에 쥔 채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마을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어제 이장님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말라고 하셨던 그 간절한 목소리. 분명 뭔가 알고 계셨어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뒷산으로 가기로요. 오두막을 제대로 조사하기로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배낭을 챙겼습니다. 손전등, 물, 그리고 할머니의 일기장을 넣었어요. 빨간 장갑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디 가냐? 아버지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아버지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처럼 무뚝뚝하지 않으셨어요. 뒷산이요. 오두막 다시 가보려고요. 위험하다. 혼자 가지 마라. 괜찮아요. 낮에 갈 거예요. 그럼 조심해라. 해지기 전에 꼭 돌아와야 한다. 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이장님 댁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장님이 정말 뭔가 알고 계신 거라면 직접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장님 계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장님이 놀란 얼굴로 저를 보셨어요. 지은아, 이 아침부터 왜? 이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실종되신 날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이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아, 제발이요. 저는 할머니를 찾아야 해요. 할머니가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진실을 알아야 해요. 이장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한숨을 길게 쉬셨습니다. 들어와라. 이야기를 해주마. 이장님 댁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장님은 차를 한 잔 따라주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 할머니는 치매가 많이 진행되셨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셨어. 알고 있어요. 그날도 그러셨어. 실종되시기 며칠 전부터 할머니는 자꾸 산으로 가시려고 하셨어. 순애를 찾으러 가야 한다고, 딸이 산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할머니를 돌봤다. 내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면 누군가 할머니 곁에 있어 드렸지. 그런데 그날, 12월 2일, 그날은 내가 할머니를 돌보기로 했던 날이었어. 이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 한눈을 팔았어. 정말 잠깐이었는데 할머니가 집을 나가셨더라고.
황급히 뒤쫓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산으로 올라가신 뒤였어. 그래서요? 산 중턱에서 할머니를 발견했다. 그 오두막 앞에서 서 계셨어. 우리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이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순애가 여기 있다고. 딸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제 딸을 데리러 왔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모시고 내려오려고 했어. 하지만 할머니가 완강히 거부하셨어. 여기서 딸을 기다려야 한다고, 딸이 곧 온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을 사람들과 의논했다. 할머니를 억지로 데려오면 더 위험할 것 같았어. 그래서 오두막을 좀 정리하고 이불과 음식을 갖다 드렸어. 매일 돌아가면서 할머니를 돌봐드리기로 했지. 이장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 거다. 할머니는 오두막에서 지내시면서 계속 딸을 기다리셨어. 우리가 음식을 갖다 드리면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떠나지 않으셨어.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내가 알면 너무 슬퍼할 것 같았어. 할머니가 정신을 잃고 산속에서 헤매신다는 걸 내가 알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었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주일 전쯤이었어. 내가 음식을 갖다 드리러 갔는데 할머니가 안 계시더라고. 오두막은 텅 비어 있었고 주변을 아무리 찾아도 할머니는 보이지 않으셨어. 그래서요?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찾아 헤맸다. 경찰에도 다시 신고했고, 하지만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 마치 허공으로 사라지신 것처럼. 이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내 할머니를 지키지 못해서 내 잘못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이장님 댁을 나와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았어요. 오두막에 가야 한다는 걸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그곳에 분명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걸요. 눈 쌓인 산길을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눈이 내렸는지 길이 더 미끄러웠어요. 나뭇가지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1시간쯤 걸어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오두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어요. 바스락. 누군가 안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할머니일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이불은 개켜져 있었고 화덕에는 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빈 그릇들이 놓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갖다 놓은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벽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순애야, 엄마가 여기 있단다. 엄마를 찾아오렴.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벽을 쓰다듬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쓰신 글씨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쓰신 것 같았어요. 글씨가 떨려 있었고 어떤 부분은 지워졌다가 다시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셨을까요? 잃어버린 딸을 찾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셨을까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울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오두막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얼른 일어나 문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봤습니다. 문 앞에 서 계신 분, 낡은 옷을 입고 허리가 굽은 채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붙잡고 계신 분,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달려가려는 순간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멍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누구시오? 여긴 내 딸 순애를 기다리는 곳이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할머니, 저예요. 지은이요. 손녀 지은이요. 지은이? 지은이가 누구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저를 잊으셨다는 걸요. 치매가 깊어지면서 모든 기억을 잃으셨다는 걸요. 이제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잃어버린 딸 순애만요. 할머니,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뒷걸음질 치셨습니다. 가시오. 여긴 내 딸을 기다리는 곳이오. 낯선 사람은 가시오. 그리고 할머니는 돌아서셨습니다. 눈밭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허리를 굽힌 채 하얀 눈 속으로 사라져 가셨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할머니, 뒤쫓아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눈보라 속으로 녹아들어가신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얀 눈만 펑펑 내릴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로 가신 걸까요? 빨간 장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흔적이었어요. 할머니, 제발, 제발 돌아오세요. 눈은 계속 내렸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다는 충격, 그리고 눈 속으로 사라지신 할머니를 찾지 못했다는 절망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은아, 어디 갔었냐? 해다 줬잖아. 아버지가 달려오셔서 제 어깨를 붙잡으셨어요.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를 봤어요. 뭐? 오두막에서 할머니를 봤어요. 살아계셨어요. 하지만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이냐? 엄마를 진짜 봤어? 네, 분명히 봤어요. 하지만 저한테 가라고 하셨어요. 낯선 사람이라고. 그리고 눈 속으로 걸어가셨어요. 제가 뒤쫓았지만 사라지셨어요. 아버지가 현관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한참을 그렇게 계셨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내가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일에만 매달리고 엄마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도 나는 도망쳤어. 마주하기 힘들어서. 엄마가 날 못 알아보실 때마다 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강하고 무뚝뚝하기만 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돌봤다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고 있었어. 내가 부탁했거든. 낮에 엄마를 돌봐달라고. 나는 겁쟁이야, 지은아. 엄마를 사랑하면서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어둠이 깔리고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저, 우리 둘 다 할머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멍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를 못 알아보시던 그 눈빛, 낯선 사람은 가시오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을 이장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이었지만 이장님 댁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장님, 이장님, 문이 열렸습니다. 이장님이 놀란 얼굴로 저를 보셨어요. 지은아, 이 새벽에. 이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할머니를 찾아야 해요. 무슨 소리냐? 어제 할머니를 봤어요. 오두막에서요. 할머니는 살아계세요. 하지만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눈 속으로 걸어가셨어요. 이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들어와라. 이장님 댁 거실엔 이미 몇몇 마을 어른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얘들아, 이 아이가 어제 할머니를 봤다고 한다. 마을 어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지은아, 내가 본 게 정말 내 할머니가 맞더냐? 네. 분명히 할머니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봤느냐? 눈 속으로 걸어가셨어요. 산 더 깊은 쪽으로요. 제가 뒤쫓았지만 사라지셨어요. 마을 어른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표정들이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다들 뭘 숨기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장님이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모두 말해주자. 이 아이는 알 권리가 있어. 이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지은아, 내 할머니는 2주일 전 오두막에서 사라지신 게 아니야. 그럼요. 그날 우리가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많이 약해지신 상태였어.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몸이 많이 상하셨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했어. 하지만 할머니가 완강히 거부하셨어. 병원에 가면 순애를 못 만난다고,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설득하려 했지. 하지만 할머니는 듣지 않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 곁에 머물기로 했어. 교대로 오두막을 지키면서 말이야. 그런데 이장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사흘 전 밤이었어. 폭설이 내렸지. 그날 밤 내가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는데 잠깐 졸았나 봐. 깨어보니 할머니가 안 계셨어. 황급히 찾아 나섰지. 눈보라가 심하게 쳤어. 발자국도 금방 지워져 버렸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찾아 헤맸어.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이틀을 찾았다. 산을 샅샅이 뒤졌어. 하지만 말순이를, 내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어. 그럼 할머니는, 우리는 최악을 각오했다. 그 추운 날씨에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혼자 눈보라 속을 헤맸다면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살아계세요. 어제 제가 봤다니까요. 지은아.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오두막에 계셨어요. 저랑 얘기도 하셨어요. 이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내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내 할머니는 싫어요. 인정 못해요. 저는 이장님 댁을 뛰쳐나왔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을길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엔 연민이 가득했어요. 모두 알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가 사라지셨다는 걸. 그리고 아마도 돌아가셨을 거라는 걸. 저만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늘 하시던 일을 아버지가 하고 계셨습니다. 지은아, 어디 갔었냐? 밥 먹어라. 아버지는 믿으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요. 아버지가 국자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를 못 찾은 지 벌써 사흘째야. 이 추위에 저는 못 믿겠어요. 할머니는 살아계세요. 분명히요.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옷가지를 만지작거리고 할머니의 빗을 들여다보고 할머니의 이불 냄새를 맡았어요.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 밖에서 무언가 빨간 게 보였어요. 얼른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틀에 빨간 장갑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장갑이었어요. 제가 주머니에 넣어뒀던 그 장갑이 아니었어요. 다른 한 짝, 그동안 찾지 못했던 나머지 한 짝이었습니다. 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방금까지 누군가 끼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장갑 안쪽에서 또 쪽지가 나왔습니다. 지은아, 뒷산 소나무 아래로 오렴. 할미가 기다린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환상이 아니었어요. 환청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쪽지였고 진짜 장갑이었어요. 저는 외투를 입었습니다. 손전등을 챙기고 두 짝의 빨간 장갑을 모두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중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부르고 계셨어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의 의지에 산길을 올랐어요. 소나무 아래. 할머니가 말씀하신 소나무가 어디일까요? 뒷산엔 소나무가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나무가 어디인지요. 어릴 적 할머니와 자주 갔던 곳이 있었어요.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곳. 그곳에서 할머니는 도시락을 펼쳐놓고 저와 함께 밥을 먹곤 하셨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눈보라가 심해졌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큰 소나무가 보였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어요. 그리고 그걸 봤습니다. 소나무 아래 눈 속에 쓰러져 계신 분.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소나무 밑에 쓰러져 계셨어요. 눈이 온몸을 덮고 있었고 옷은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를 안아 올렸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안 돼. 안 돼요. 할머니 얼굴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심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꼭 안고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혼자 여기 계셨어요? 제가 왜 더 빨리 못 찾았을까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느껴졌어요. 할머니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접힌 종이였어요. 손전등을 비추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지은아, 할미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하구나. 미안하다. 지은아, 할미는 내가 누구인지 이제 기억이 안 난다.
머릿속이 자꾸 흐려져서 모든 게 안개 속 같구나.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안다. 너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태어났을 때 처음 안았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 작고 따뜻했던 내 몸. 나를 보며 웃어주던 내 얼굴. 할미 손을 꼭 잡고 걷던 내 모습. 비록 지금은 내 이름도 가물가물하지만 내 가슴 속엔 내가 있단다. 지은아, 할미는 평생 한 가지 짐을 짊어지고 살았어. 내 딸 순애를 잃어버린 것. 그 죄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했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어. 순애는 너를 통해 돌아왔다는 걸. 내 엄마가 순애의 딸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더구나. 너는 이미 내 핏줄이고 내 가족이고 내 전부였어. 할미가 치매에 걸려서 너를 힘들게 했지? 미안하다. 할미가 너를 못 알아봐서 얼마나 슬펐니? 용서해다오. 이제 할미는 간다. 순애를 만나러 간다. 60년 넘게 기다렸던 내 딸을 만나러 가는 거야. 무섭지는 않아. 오히려 기대된다. 지은아, 넌 이제 혼자가 아니란다. 내 아버지가 있잖니. 비록 말은 없지만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도 할미만큼이나 서툰 사람이거든.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넌 참 예쁘고 착한 아이야. 할미가 평생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따뜻한 아이야. 빨간 장갑은 내가 가져라. 할미가 널 위해 뜬 거야. 내 손이 차가울까봐, 내가 외로울까봐 만든 거란다. 그 장갑을 낄 때마다 할미를 생각해다오. 할미는 늘 내 곁에 있을게.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할미를 불러다오. 할미가 바람이 되어, 눈이 되어, 따뜻한 햇살이 되어 너를 안아줄게. 사랑한다. 내 새끼야. 할미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더 세게 껴안았어요. 차가운 할머니의 몸을, 작아진 할머니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할머니와 저를 덮으며 조용히 내렸어요.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뒤돌아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눈밭을 헤치며 달려오고 계셨어요. 뒤엔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지은아, 괜찮니?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시다가 할머니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멈춰 서셨어요. 엄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오셔서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할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엄마 곁에 있어드리지 못해서.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울음이었어요. 어깨를 떨며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엄마, 사랑했어요. 말은 못했지만 정말 사랑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다가왔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할머니를 둘러싸고 조용히 기도하듯 서 계셨습니다.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순이, 이제 편히 쉬게. 할머니를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와 마을 남자 어른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모셨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 내리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만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할머니를 할머니 방에 모셨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고운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할머니 얼굴을 닦아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렸어요. 할머니는 평온한 얼굴이셨습니다. 마치 잠드신 것처럼요.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빨간 장갑 두 짝을 꺼내 들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떠주신 장갑.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장갑을 껴봤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 간직할게요. 평생 간직할게요. 장례는 사흘 후에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할머니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왔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웃고 계시는 사진이었어요. 제가 20살 때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우리 지은이가 제일 예뻐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죠. 조문객들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이제 편히 쉬시겠네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눈물은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마을 뒷산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큰 소나무 근처에 자리를 정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곳, 그곳에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비석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윤말순, 여기 잠들다. 아버지가 비석 앞에서 절을 올리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비석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엄마, 이제 순애 만나러 가셨죠? 60년 넘게 기다리셨으니 이제 만나셨을 거예요. 편히 쉬세요. 저도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매일 찾아올게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 갖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외롭지 마세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울고 싶은 만큼 울었습니다. 비석을 붙잡고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무덤 앞에 남았습니다. 빨간 장갑을 꺼내 무덤 앞에 놓았어요. 한 짝은 제가 끼고 한 짝은 할머니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하나는 할머니가 가지세요. 그럼 할머니랑 저랑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이 장갑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겨울인데도 이상하게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저 별이 되신 건가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할머니가 안 계신 집은 이렇게 넓고 추웠습니다. 할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불, 할머니의 옷까지, 할머니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이불을 꺼내 안았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났어요. 그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 할머니, 이불을 안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할미는 늘 내 곁에 있단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할미는 늘 너를 지켜본단다. 외롭지 마라. 슬프지 마라. 할미가 있잖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따뜻함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어요. 할머니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손을 잡고 걷던 기억, 할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밥,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 할머니의 웃음소리, 할머니의 따뜻한 품, 그 모든 게 제 안에 살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할머니 무덤에 갔어요. 빨간 장갑을 끼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먹은 음식, 오늘 만난 사람들. 할머니께 다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김치찌개 만드셨는데 맛있다고 웃으셨어요. 할머니 레시피대로 만들었더니 할머니 맛이 났어요. 할머니, 오늘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머니 사진 보시면서 우셨어요.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셨나 봐요. 할머니, 저 요즘 글을 쓰고 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요. 할머니와 저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할머니가 영원히 남잖아요. 무덤 앞에 앉아 빨간 장갑을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떠주신 이 장갑.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이 장갑. 할머니, 저 이제 알아요. 할머니가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함께 산 시간, 나눈 사랑, 그게 진짜 가족이었던 거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제 얼굴을 쓰다듬고 지나갔어요. 할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해요. 외롭지 말라고, 슬프지 말라고 하셨죠. 열심히 살게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할머니 계신 곳으로 갈게요. 그때 할머니 만나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자랑할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한 햇살이 무덤을 비추고 저를 비췄습니다. 할머니가 보내신 햇살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지은아, 밥은 먹었니? 오늘 날씨 좋지? 할머니가 좋아하셨을 날씨야. 우리 지은이 이제 좀 나아 보이는구나.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지은아, 왔냐? 밥 먹자. 네, 아버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으신 밥, 할머니 레시피로 만든 김치찌개,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밥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맛있어요. 그래. 엄마가 알려주신 대로 했어. 아버지와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신 식탁이었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이 집에 남아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네. 나 앞으로 잘할게. 엄마가 못 해주신 것들 내가 해줄게.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저를 보고 계셨어요. 서툴지만 진심 어린 눈빛으로요. 아버지, 미안하다. 그동안 못난 아버지였어. 앞으론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웃으면서 흘렸어요. 그날 밤 할머니 방에서 잤습니다. 할머니 이불을 덮고 빨간 장갑을 끼고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할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옆엔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소녀였어요. 할머니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손을 흔드셨어요. 지은아, 할미는 이제 괜찮단다. 순애를 만났어. 60년 넘게 기다렸어.